네, 연휴 기간 이 항공기 이용해서 여행 떠나는 분들 계실 텐데 이 항공기 지연과 결항을 둘러싸고 항공사와 승객 간의 충돌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이 이스타항공 관련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지연, 또 결항의 이 승객과 항공사 배상 등과 관련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 그다음에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판결 같은 경우는 법원이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던 이제 사건이었는데 조금 그때 네. 얘기를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최근의 사건은 아니고요. 예. 2017년 11월 23일,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오사카로 출국하려던 그 승객들이 지연됐던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일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판결이 나왔는데. 승객 70명이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성년 원고에게는 각 60만 원, 또 미성년 원고에게는 각 40만 원을 지급하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요. 그 네. 이후에 또 여행 취소로 인해서 환불받지 못했던 숙박비와 렌터카 예약 비용 등 그런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의의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집단 소송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거대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 집단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승소했다. 일부 승소긴 하지만 승소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날 2017년 12월 23일 날 이 공항에서 오전부터 대기하고 계셨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 비행기가 가시거리가 400m 미만이 되면 저시정 경보가 발생을 하는데 이 저시정 경보가 2번이나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후 한 8시까지 대기 상태로 미뤄졌던 그런 상태에서 수화물도 실어놨는데 또 여기서 또 미뤄진 상태에서 저녁 한 거의 10시가 넘은 그런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승객들은 10시간 정도를 대기 상태로 기다렸던 네. 그런 상태에서 항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미안하다, 그러니까 10만 원씩 각 10만 원씩 손해배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반발을 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손해배상 법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150만 원 청구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부 승소를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기 10시간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물었던 판결인데 네, 사실 그렇죠. 공항에서 결항이나 지연 겪어보신 분들은 얼마나 불편한지 그 심정은 아실 텐데 왜 지연이 됐냐, 왜 결항이 됐느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법원이 승객들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항공사랑 승객 간의 분쟁이 붙을 경우에는 네. 그 기준이 있어요.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있고 또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상법 규정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비행기 연착이라든지 수화물 파손의 경우에 뭐 어느 정도 한도로 배상을 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있기는 한데 여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항공사 측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치조차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인 경우에는 배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면책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타항공 측에서는 우리 그때 안개 낀 거 맞지 않냐. 그래서 비행기 운항이 불가능했고 거기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뭐 승무원을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게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법원이 볼 때는 뭐냐면은 당일날 안개가 꼈던 거는 맞는데 다른 항공사 결항과 비교해 볼 때 이스타항공은 그게 유난히 그 비율이 높았어요. 거기다가 승무원을 배치하지 못했다는 거는 이게 전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승객들이 처음에 청구한 거는 1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들어주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150만 원에는 내가 이렇게 일본으로 가가지고는 묵었을 뭐 숙박이라든지 교통원, 입장권 이런 거를 취소함으로 내가 내게 되는 위약금 같은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네. 손해배상의 범위를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은 그 배상을 하는 사람이 이거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지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배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항공사 측에서 뭐 인지했을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네. 성인 1인당 60만 원, 그다음에 아동의 경우는 1인당 40만 원 한도로만 결정이 나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승객과 항공사가 갈등을 빚게 되는 경우가 이번 건 말고도 여러
좀 건들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작년만 봐도 이제 제주항공에서 인천 베트남 다낭행 비행기에서 항공기가 대만 인근까지 갔다가 회항을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시 비행기가 준비되는 대기 시간까지 7시간이 걸렸었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재출국했던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손해배상도 1인당 5만 원 정도가 보상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7월에 또 대구와 제주행 TA항공의 항공기에서 2시간 가까이 지연이 운항됐던 그런 승객들에게 피해가 입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그 항공기 접속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그 지금 항공사 측에서 밝혔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고는 보상을 받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이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지연되거나 또 출항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에서 이 항공사들에 대해서 면책 범위가 매우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기의 점검이라든지 뭐 기상 상태라든지 또는 공항 사정, 또 항공기의 접속 상태, 또 안전 운항을 위해서 예견되지 못했던 그런 조치 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면책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 운항이 발생했을 때 이 지금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밝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면책 사유? 뭐 네. 면책 사유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광범위하게 지금 항공사에 대해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점검, 기상 상태, 뭐 그다음에 공항 사정이나 또 항공기의 접속 상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게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1월부터 지금 소비자에 대한 규정이 좀 변경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좀 매뉴얼을 통해서 보상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명문화됐다라기보다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아직까지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10시간 대기의 책임을 이제 항공사에게 묻기까지 법원의 판단에까지 승객들이 간 거잖아요. 이렇게 사실 좀 판단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법규에는 어떻게 좀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규가 어느 단계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좀 근거 규정이 다른데 일단 그런 피해를 받으면은 승객 입장에는 항공사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상하라. 이제 여기서 얘기가 안 되면은 소비자원에 가고 거기서도 얘기가 안 되면 이제 법원으로 가는데 항공사마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수화물 파손의 경우에는 1kg당 $20 이렇게 있고 소비자원에 가도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이 있어가지고는 뭐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됐으면은 운임의 20%를 배상한다 그러고 또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별 200불 내지 600불까지 보상을 하게 돼 있고 몬트리올 협약이나 또 상법을 보더라도 연착의 경우에는 1인당 뭐 7,200불 이내에서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책 사유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항공사에서 주장을 하는 거는 대개 한 60% 정도 기체 결함을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그 기체 결함이 어떤 이게 형사 소송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압수수색을 들어가 가지고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한 이거 입증을 승객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딱딱 찍어내 가지고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기체 결함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입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뭐 이런 항공기 접속 관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항공사 측에서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비행기의 오버부킹이나 다른 비행기의 정비 결함으로 인해서 다른 비행기의 이런 게 출항이 지연된 그런 것들을 이제 항공기 접속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항공기 접속 관계라는 게 규정 자체도 애매할 뿐더러 항공안전법과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보면은 이거를 과연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면책이 된다 안 된다 그 규정 자체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송을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이기기가 힘든 거예요.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지만 소비자에겐 조금 불리한 규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네. 그 항공기가 연착되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네. 내가 그 몇 시간 동안 공항 내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맞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로 네. 인해서 내가 중요한 미팅을 잡아놨다가 취소할 수도 있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 그런 기체 결함이었고 네가 어디 홍콩 가가지고는 중요한 미팅 약속이 있었지만 취소해야 된다는 거 나는 몰랐다 이래버리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연착의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그 국토부에서 이걸 과하게 좀 항공사에서 그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민사소송 다 다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그 해당 기업을 상대로 대형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구제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연되거나 결항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항공사, 뭐 판결이 나온 그런 네. 보도가 나온 항공사는 또 대체로 또 저비용 네, 네, 항공사예요. 그렇죠.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전엔 저가 항공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제 저비용 항공으로 표현을 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이라는 그 단어에서 좀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니까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고객이 뭐 싸니까 다 희생할 수 있다?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서비스 문제에서도 많은 희생들이 필요하죠. 뭐 그러니까 기내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항공권 운임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저비용 항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사의 수익 구조는 기본적으로 박리담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국적기 항공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표를 팔아서 많은 운항 대수를 보유를 해야지 결국은 수익이 나는 구조다. 그러니까 무리한 편성이라든지 무리한 운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는 등한시해야 되니까 안전도 우리가 등한시해야 된다라는 혹시나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라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면책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이 지금 국적기 항공사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보상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문제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 배상을 잘했다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비용 항공사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지연 운항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제대로 배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무리한 운항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항공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면책 사항들, 뭐 거기 사실은 그 이번에 판결을 좀 아까 이스타항공 판결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그거죠. 그 네. 공항에 도착한 이스타항공이 좀 늦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 기상 상황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기상 상황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럴 네. 수 있다. 근데 다만 여기에 승무원의 법정 근무 시간 초과로 인해서 여기 지금 그 승무원들을 배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기를 운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건 운영적인 측면이다. 이것은 항공사에서 책임을 졌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수 없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이건 예. 항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 말했던 면책 규정에 자신들이 포함을 시켜서 자신들이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다,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법원에서 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모두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장시간 그 승객들을 대기시켰다는 것을 굉장히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번 판결이 결국은 승무원 승객에 대한 보상 규정이라든지 어떤 그 항공사의 면책 사유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 앞서 그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셨는데 승객과 이렇게 항공사 간의 집단 소송, 단체로 소송이 간 경우가 있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체 소송을 했던 경우인데 단체 소송이라는 건 뭐라면은 소비자 기본법상에 이제 소비자 단체가 네. 그 피해자들로부터 수권을 받아가지고는 이걸 소송을 수행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집단 소송과는 개념이 다른 거. 집단 소송은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안 됐어요. 증권거래법상에 일부 있는 거 외에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클래스 액션, 영미법상의 클래스 액션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일반적인 도입은 안 돼 있고요. 단체 소송이라는 건 있거든요. 네. 소비자 단체가 수행하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은 2017년 6월에 이제 새벽에 항공기가 다낭을 출발해서 인천까지 와야 되는 그런 항공기였는데 연료 탱크의 안전에 결함이 생겼다는 이유로 4시간 지연이 됐어요. 승객들은 뭐 어디 갈 데 없으니까 기다렸겠죠. 4시간 지연되고 나가지고는 이제 결항 통보를 하더니 또 이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체 항공기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시간 기다렸죠. 대체 항공편 제공하나 보다 이러고 그랬는데 대체 항공편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 비행기를 원래 그 연료 탱크의 안전에 결함이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비행기를 다시 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랬었죠, 처음에는 예.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 그 연료 게이지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실토를 해가지고는 그 1인당 200만 원을 이때 청구를 했었고 지금 이 소송이 진행 중인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연휴도 그렇고 해외여행 가실 때 이제 항공사 탈 때마다 이런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 천재지변 말고 뭐 다른 문제로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경우는 좀
좀 어떻게 승객 입장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연이 되게 되면 안내 방송을 하게 되고 승객들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그런 항공사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규정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사실은 항공사에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승객의 입장에선 절대적인 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항공사에서 대체 운항편을 조정을 해서 지금 운항을 하게 하려고 하는지 또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핑계들 그러니까 뭐 기상이라든지 항공기가 뭐 지금 접속이 안 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핑계들에서 합리적으로 맞는 핑계인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지금 의사 표현을 하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혹시 소송을 간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항공기의 지금 결함 상황 또는 그들이 뭐 항공사에서 불합리하게 되는 핑계에 대해서 좀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분명 저비용 항공의 어떤 승객들 입장의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좀 항공사 측에서도 승객 입장에서 조금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편의 문제를 조금 승객 입장에서 고민하는 또 측면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제를 한번 좀 바꿔보죠. 이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죠.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장이 파면됐는데, 네. 이유가 있죠. 뭐 상납 위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난해 말에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제 발견되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은 선박해양플란트 연구소라 그러면은 해양수산부 산하국책연구소인데 여기는 해양과학기술원 산하에 또 있는 부설 기관이에요. 네. 여기 보면 여기서 2015년에 이게 경력직 채용 관련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어요. 채용 기준을 바꾼. 네. 그래서 당시 소장이 물러나고 2018년 6월에 이제 현역 지금 이번에 파면 처분을 받게 된 이분이 소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분이 2017년 2월에 그러니까 책임 연구원 시절 때 그 밑에 있던 연구원들로부터 성과금을 상납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5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 1월에 그 5명 중 2명으로부터 또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니까는 총 2천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고 알아봤더니 네. 책임 연구원은 본인이 수행하는 이 과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참여하는 연구원이 누구를 참여하게 될지를 이게 결정을 할 수가 있대요. 그다음에 연구원의 그런 그 과제 수행에 대해서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납을 해라 요구를 하면은 네. 연구원 입장에서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연구원이 연구 목적으로 받은 돈은 당연히 연구에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소장한테 가게 됐는지 뭐 저희 단독 보도인데 어떻게 그렇죠. 가게 됐을까요? 네, 저도 지금 보니까 YTN에서 지금 단독 보도를 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소장이 2명이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지금 비읍 소장이라는 지금 현직 소장이 성과금을 상납받았다라고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비에 대한 성과금을 받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그 횡령 또는 착취를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받아야 될 돈을 자신이 결국은 착복한 그런 사건입니다. 거기에 연구원들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에 대해서 지위가 낮은 연구원들 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500만 원을 우선 갈취를 했었던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또 2명을 다시 선정해가지고 그 2명에 대해서 500만 원을 또 갈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총 2천만 원을 그럼 갈취했던 그런 사건인데 굉장히 좀 죄질이 나쁜 상황인데 사실 이런 내용이 여기 지금 국책연구원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은 대학 내에서 발생했던 그런 연구비 지금 횡령 사건하고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국책연구원의 어떤 청렴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금 YTN에서 보도를 하신 건데 지금 왜냐하면 2018년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것은 매년 발표하는 그런 지표인데요. 네.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거든요. 이번 사고가 난 데가.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종합적인 청렴도에서 1등급 중에 5등급 중에 5등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내부 청렴도가 4등급, 5등급에 해당하고 있어서 이 청렴도가 최하위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전에도 또 같은 상황, 그러니까 2명의 직원을, 그러니까 국가직을 수행했던 전직 직원을 2명을 지금 채용했던 그런 비리도 발생했었던 상황에서 또 이런 연구비를 횡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런 국가 공공기관들의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우리가 좀 들여다보야 되는 어떤 개인의 사건이긴 일탈이나 하죠. 개인의 네. 파면에 이렇게 치부하다기보다는 좀 더 종합적으로 네, 이 큰 사건 틀에서 이 봐야 사건이 된다. 이전에도 지금 네. 아까 지겨운 횡령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선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의 고발 조치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좀 더 밝혀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법적인 처리가 예상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거를 어떤 김영란법 당의 어떤 부정수수 금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언론인도 마찬가지만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어떤 해악의 고지라든지 나를 다음 과제 수행에서 빼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협박이 있었으면은 강요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연구비 상납이 요즘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직원들이 악질이다 그렇게까지 불렀다고 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이렇게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니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취임 7개월 만에 파면된 소장 얘기까지 연구비 상납으로 파면된 소장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전지현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교수와 함께 오늘 사건 사고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